자, 여러분 지금 우리 참 한창 힘든 시기입니다. 그쵸? 어, 사실 선생님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끔 수업 들을 때가 있는데 저도 열심히 잘 안 듣거든요. 집중도 안 되고 일단 재미도 없고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쵸? 여러분이 수업이 재밌어서 듣지 않는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어떡하겠어요. 또 여기 적응하면서 살아야겠지. 그치? 안타깝지만 또 우리는 우리 해야 될 것이 있으니 오늘 또 해야 될 것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까지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고 그 이후에 왕권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번에 어떤 것을 확인할 거냐면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제도, 이 통일을 하고 나서 신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됐거든요. 이 다른 백제나 고구려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신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통치하려면 다른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라 지금까지 있었던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실 우리가 이전까지 제도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새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번 시간 수업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라는 정말 작은 나라였거든요. 사실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왕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통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부하들이 많이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직접 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부하도 많이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랏일을 처리하는 정부 기구도요. 사실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신라는 이전까지 우리가 뭐 이런 기구가 있었고 저런 관청이 있었고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시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통일 이후에 나라가 정말 많이 넓어졌죠. 그쵸? 아까 봤었던 크기에 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왕이 자기가 있는 이 수도에서 나라 끝까지 자기 명령을 듣게 만드는 게 점점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여기 그 정도까지만 퍼지는 거 보이지, 그치?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 명령을 전할 내 부하 비서들을 이전보다 훨씬 많이 고용해서 자기 명령을 여기저기에 전파하려고 했고요. 자, 높아진 권력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삼국 통일을 하면서 왕의 위세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위세가 높아졌으니까 왕이 돈도 많아지고 권력도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도 많아졌겠죠. 그쵸? 그러니까 비서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나고 내 명령을 여기저기다 전파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자, 높아진 권력으로 이게 가능해지면서 신라의 정치 형태가 자, 지금까지는 귀족 중에 제일 잘난 귀족 진골들을 중심으로 신라 정치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왕의 명령을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김음돌이 누구였어? 진골 귀족 중에 대장 중에 하나였고 신문왕, 당시 여기 있는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죠. 근데 얘가 반란 일으켰다가 죽었잖아. 그치? 즉 진골 귀족이 반란 일으켰다 죽게 되면 다른 진골 귀족들도 힘을 쓰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에 꼭 여러분이 알고 가야 할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기했듯이 신라는 사실 이 진골 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라 일을 의논해서 국가를 운영하곤 했습니다. 자, 기억나나요? 자, 이렇게 진골 귀족들끼리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 불렀는지 기억나? 화백회의라고 불렀죠. 그렇죠? 화백회의. 자, 여러분 진골 귀족들의 힘이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화백회의의 결정 역시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백회의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될 정도였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삼국 통일이 이제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저번에도 봤죠 이거.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왕의 권한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이 강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비서들을 많이 고용하고 비서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됐죠. 그쵸? 자,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왕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이 왕의 말을 잘 듣게 되면 반대로 진골 화백회의의 말 듣겠어 안 듣겠어? 당연히 상대적으로 화백회의의 권한은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왕은 이 비서들을 중심으로 내 명령을 전파해주는 비서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되고요. 이 비서들의 부서인 집사부가 당시 신라에서 상당히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고요. 자, 그래서 왕은 이 집사부를 중심으로 자기 명령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됐고, 특히 집사부의 대장이었던 중시 같은 경우에는 국왕 다음으로 상당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왕의 비서로서 권력이 많은 겁니다. 그죠? 얘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왕이 시키는 거를 운영할 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라의 체제 변화 중 핵심 변화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토가 크게 확장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까 그 노란색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크게 확장이 됐다. 그치?
여러분 신라의 영토가 아주 작았을 때는 자 보다시피 왕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쓸 필요 없이 간단하게 통치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내 얼굴 하나만으로도 나라가 다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왕 혼자서는 이제 택도 없습니다. 그쵸? 가려지지 않지, 그치? 자, 그래서 왕이 다스리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을 파견해서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하는요, 왕 명령을 전파해주는 신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 비서를 통해서 여기에다 사람을 보냈어. 그러면은 왕의 명령을 계속 여기에 눌러 앉아서 실행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신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다스리지 못하는 지역엔 신하를 파견하고 신하를 전국에 이렇게 퍼뜨려서 파견을 하게 되었으니 이 신하를 전국에 총 몇 명을 보냈어요?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보냈죠? 자, 전국에 9명을 보내가지고 왕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전국을 9개로 쪼개서 통치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지도에 보듯이 9개의 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했죠?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하나 파견이 돼서 거기 머무르면서 이제 비서들이 전달해준 왕의 명령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신라는 총 이렇게 9개, 몇 개가 있다라고 보냐면 9개의 주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거는 8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9개의 주를 선택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잠깐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 이유는 바로 통일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할까요? 만약에 신라 왕이 있잖아. 삼국을 이제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죠. 그쵸?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나서 자기 신하를 보낼 거야. 아까 신하 보내는 거 봤죠? 신하를 보낼 때 옛날 고구려 땅과 옛날 백제 땅에는 신하를 잔뜩 보내고 옛날 자기네 신라 땅, 옛날부터 신라 땅이었던 데에는 아주 조금만 보냈다. 라고 하면 옛날 고구려 백제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왜 네 부하를 우리 땅에만 잔뜩 보내? 너 우리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지. 라면 이걸 뭔가 차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반대로 있잖아요. 옛날 왕이 옛날 고구려나 백제 땅에는 사람을 거의 안 보내는 거야. 신하를 안 보내. 그리고 신라 땅에는 신하를 막 왕창 많이 보내. 자, 이렇게 보내면 또 고구려 백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왜 우리 땅에는 또 아무도 안 보내? 너 우리에 관심 없지. 너 우리 버렸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 이게 무슨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자, 여러분 그래서 왕이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땅에다가 고르게 신하를 3명씩 보내는 거야. 왜? 그러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3개씩 줄을 설치해서 9개의 줄을 운영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또한 여러분 이 신라의 수도 경주가 옛날 신라 땅의 이 구석에 거기 옛날 신라 땅인데다 거기다 구석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도는 옛날 신라 땅에 있지? 더럽게 멀지. 그 수도를 9개씩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왕이 한 명인데 수도를 어떻게 9개씩 만들어요. 그렇죠? 왕을 9개로 쪼갤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수도를 여러 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수도 역할을 하는 작은 수도를 5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는 아니야. 왕이 사는 데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그 못지않게 발달된 도시 5군데를 뽑아서 이 지역에 학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면서 크게 발전을 시키는 거죠. 자, 수도 역할하는 작은 수도다라고 해서 뭐라 부르느냐? 소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 읽을 수 있어? 작을 소자에다가 수도 경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 소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라의 지방을 통치하는 방법을 구주 오소경 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주 쓰는 말이니까 하나 기억해 둘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배치할 때도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군대라고 하면요 보통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여기 있어 여기 있지 누구야 왕이죠 왕입니다. 그죠? 우리 계속 왕으로 봤잖아. 그치? 자, 이 왕을 지키는 부대가 제일 중요했어요. 이 왕을 지키는 중앙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땅들 요런 땅들 있잖아요. 그쵸? 여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요 땅들을 지키는 지방 군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 2개의 부대 중에 중앙 군대와 지방 군대 중에 훨씬 중요한 군대는 어딜까요?
어딜까? 당연히 왕이 죽으면 나라는 끝이었잖아, 이때는. 그치? 그래서 이 중앙군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신라는 지금 통일이 된 상태라서 옛날 고구려 땅에 살던 사람들도 있고 옛날 백제 땅에 살던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백제랑 고구려는 옛날에 서로 신라 막 죽이겠다고 싸웠잖아요. 그쵸? 만약에 고구려랑 백제 사람들한테 무기를 쥐어주고 칼을 쓸 수 있게 해주면 얘네들이 왕을 죽이러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정복된 나라 사람은 군대에 잘 넣지 않습니다. 못 믿으니까요. 그쵸?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시기 때 신라는요, 이 가장 중요한 중앙군대, 그 깜빡이는 이 중앙군대에 옛날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그 다음에 신라 사람은 당연한 일이고, 이 말갈이라고 하는 아예 다르게 생겼던 말 타고 다니는 유목부족,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자, 이 사람들까지 모두 중앙군대에 다 집어넣어서 우리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 자, 나는 옛날에 다른 나라였다고 하더라도 너네를 믿는다라는 거를 굉장히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자, 이를 통해서 고구려 백제 사람들이 배신감을 안 느끼게 하는 게 당시 신라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여러 땅을 지키는 지방군대 역시 각 주마다 공평하게 한 부대씩, 이때는 부대 하나를 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자, 한 부대씩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크기가 다른데 다 똑같이 배치할 수는 없겠죠? 크기가 큰 동네, 그 다음에 외적이 쳐들어오기 쉬운 동네는 아무래도 군대가 많이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부대, 동네에만 2개의 부대를 설치를 해서 우리는 모든 지역을 최대한 공평하게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신라의 부대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자, 여기 지금 필기가 너무 많이 되어 있네. 이거 잠깐 지우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중앙군대를 서당이라고 부릅니다. 서당. 그 다음에 지방군대를 정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서당, 여기는 정입니다. 알겠죠? 신라는 9개의 서당과 10개의 정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를 모두 공평하게 지키고 사랑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자, 우리 학습지 잠깐 확인하고 이 다음 내용으로 정리할게요. 볼까요? 자, 신라의 집사부를 중심으로 행정을 운영했고요. 자, 왕의 명령을 실행하는 집사부, 여기는 왕의 비서가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부의 장관 대빵은 중시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화백회의의 기능은 크게 축소됐습니다. 아까 그림으로 확인해봤죠?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 볼게요.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지방 중심지에는 수도 역할을 하는 작은 수도 뭐라 불러? 소경이라고 부르죠. 5개의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군대 9개의 서당, 그 다음에 지방군대 10개의 정, 여기는 고구려, 백제 사람들도 다 포함되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신라는요, 통일 이후에 왕권이 강해지면서 집사부 중심으로 정치가 재편이 되고 구주오소경으로 나라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고 구서당 10정부대를 통해서 고구려 백제 사람들을 신라로 함께 만들려고, 신라인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요, 이제 나라 바깥 문제에 신경을 쓸 때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나라가 그랬죠. 그쵸? 자, 여러분 나당 전쟁 이후에 당나라와 신라 사이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신라 위에 특별한 나라가 하나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기 어떤 나라야?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나라, 발해가 들어서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발해는요, 고구려의 뒤를 잇겠다면서 고구려 없앤 놈을 박살내고 우리가 다시 고구려를 세우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고구려를 박살낸 놈 누구야? 신라, 그 다음에 당나라겠죠? 그래서 발해는 당나라랑 신라랑 모두랑 사이가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 특히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당나라랑도 사이 나빴고 발해랑도 사이가 나쁘면 신라는 완전히 고립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신라는 일본이랑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알지? 일본이 백제랑 사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라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너무 주변에 사이 나쁜 나라만 있으면 안 되니까 화해를 해야 돼. 하나 나라 정도는. 발해랑 화해하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당나라랑 화해하는 게 이득일까? 아무래도 훨씬 나라도 크고 잘 나가는 당나라랑 화해하는 게 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요. 자, 이 시기 때 신라는 당나라와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가 다시 좋은 관계로 바뀌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당나라와 신라가 화해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거나 당나라에서 활동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당나라에 신라 사람들의 마을도 생겨나고, 자, 신라 사람들의 마을, 신라 방도 생겨나고요. 마을이 생기니까 신라 사람들이 나쁜 짓 하지는 않나, 도둑질은 안 하나, 사람 죽이진 않나 관찰하는 관청, 신라 소도 생겨나게 되고, 특히 당시 신라 사람들
신라를 불교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쵸? 신라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내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외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나라와의 교류가 많아지니까요. 당나라와는 어떻게 오고 갈 수 있어? 발해랑은 사이가 나쁘다 그랬죠? 걸어서는 못 가네.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여기 화살표 나와 있지? 당연히 배 타고 가야겠죠. 그쵸? 당나라로 가는 배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와 오고 가기 편한 곳에 당나라로 가는 항구가 있는 성이 생겨납니다. 당항성. 자, 당항성, 당나라로 가는 항구가 있는 성이라는 뜻이고요. 지도에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죠? 그쵸? 자, 당항성이 크게 번성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신라 국가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신라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이 많이 생기는 거 보이지? 금도, 옛날에는 신라에 금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는. 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 또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그쵸? 자, 이런 거를 사고 싶었던 외국,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당나라, 발해, 일본 이런 사람들은 자주 보지만 아예 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신라에서 들어오기도 시작했는데요. 바로 요렇게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시험을 이런 식으로 막 다 기른 사람 없죠? 코도 굉장히 오똑합니다. 이 사람 있잖아요.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를 개발한 사람들이지. 자, 아라비아에서 온 서양 사람들이 신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신라에 아주 긴 거리를 거쳐갖고 장사로 왔으니까 아주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장사해야겠지. 바로 수도인 금성에 가서 장사해야겠죠. 그래서 이 시기 때 금성 바로 아래에 있는 항구 울산항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주에는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팔러 왔던 유리 그릇 같은 게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유리를 지구에서 처음으로 발명해낸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라 시대 때 유품으로 발견이 됐다는 거는 그때 아라비아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겠죠. 울산항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무려 19년을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나중에 한번 구경해보세요. 아라비아 사람 만나러 가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배에서 금은보화를 갈취하려는 이런 나쁜 놈들, 뭐라 불러요, 얘네들? 해적이라고 부르지, 그치? 유명한 해적, 루피입니다, 그쵸? 자, 해적이 날뛰게 되면 국가적으로 크게 손해입니다, 알겠죠? 왜? 우리 배가 장사하러 갔다가 다 뺏기면은 우리나라 사람 죽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그걸로 돈을 못 걷게 되잖아요, 그쵸? 외국인들 적게 오면은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이때 해적을 직접 잡으러 나타난 아저씨가 있었으니 바로 장보고 아저씨입니다. 이 장보고 아저씨는 당시에 해적들이 가장 많이 날뛰던 요쪽 바다에 청해진이라고 하는데 기지를 세워가지고 해적을 대거 소탕하고 다녀서 바다 무역이 잘 될 수 있게 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이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정리할까요? 자, 집단 거주지인 신라방, 신라방을 관리하는 신라소, 사찰인 신라원도 당나라에 생겨났습니다. 이거 당나라에 있었던 거 알겠지? 이거 당나라에 있다. 그 다음에 무역 항구가 발전하는데요. 당과의 교역 중심지인 당항성, 그 다음에 수도 근처의 국제무역항, 수도는 금성, 당시는 금성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경주라고 부르죠. 그쵸? 국제무역항 울산항이 발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장보고가 완도라고 하는 섬에 청해진이라고 하는 기지를 설치해서, 청해진은 기지 이름이에요.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해적을 소탕했다 라는 내용 하나 확인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신라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